우주에서 발생한 첫 번째 형사 사건이었는데요. 네. 자손을 과연 낳을 수 있을까? 번식 행위를. 지구의 명령을 거부했던 사례가 진짜요? 있었어요. 명령 불복종 아닌가요, 그거는? 또 다른 우주법과 관련된 재미난 에피소드 뭐가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이 우주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가 지금 역사상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한데. 애초에 우주에 올라갈 때 우주인들이 사실 신체 검사만 하는 게 아니라 멘탈리티, 그러니까 정신 상태도 검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우주 공간에서 어떤 위법한 혹은 위험한 일을 하게 될 경우 네.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걸 최대한 미연에 방지해서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당연히 범죄자가 우주에 올라간 사례는 없죠. 다만 우주인들도 어쨌든 인간이기 때문에 맞아요. 사소한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어떤 위법 행위를 할 수도 있겠죠. 네. 이제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우리 안변님께 네.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주에서 발생한 첫 번째 형사 사건이었는데요. 네. 2019년에 이제 나사에 우주 비행사가 국제 우주 정거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는 계속 이제 우주 비행사들이 드나들거든요. 네. 근데 전 배우자의 은행 계좌가 왜 궁금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니, 전 배우자요? 전 배우자입니다. 전 배우자인데 보통은 전 여친 전 남친한테 새벽에 자 하거나 가끔 인스타 염탐하는 그 정도인데 거. 네. 자 앉아 요 정도인데 네. 그분은 계좌가 왜 궁금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주에서 또 인터넷이 되잖아요. 국제 우주 정거장에서 네. 인터넷으로 전 배우자 그 계좌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 정보통신망이라든지 신용정보보호법 이런 법 위반이 되거든요. 미국도 그런 유사 법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 우주 비행사는 주장을 요거는 허락을 받은 범위 안에서 아이디랑 그 범위 안에서 들어간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허락을 아무튼 받았다고요? 받았을 수도 있겠죠. 전 배우자여도 뭐 어떤 관계에 네네. 의해서 아이디나 이런 거 허락을 받았으면 또 범죄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제가 봤을 때 몰래 비밀번호 해가지고 1, 2, 3, 4, 5, 6, 7 그럴 뭐 이렇게. 수도 네, 있고요. 네. 그런 주장이 있었는데 아무튼 전 배우자가 신고를 해가지고 일단은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어찌됐건 우주에서 발생한 최초의 형사 사건이 된 거였거든요. 참고로 이제 국제 우주 정거장 같은 경우에는 모듈이 있지 않습니까? 네. 캐나다 모듈, 미국 모듈, 뭐 유럽 우주국 이렇게 일본 이렇게 있는데 모듈별로 이제 그 구간을 각 나라인 것처럼 이렇게 인식을 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거는 일본, 그리고 그 각 범죄자가 네. 일본인이면 네. 일본 이런 식으로 일단 구분을 해서 협약을 해놨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예. 일본에서는 그런 전 연인에 대한 뭐 인스타를 해킹한다거나 그런 거에 대한 관련 법령이 좀 약해요. 네. 미국은 강하고. 네. 그럼 일본 쪽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해킹하면은 좀 덜 처벌받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일단 속인주의가 있기 때문에 또 일본인은 또 일본 형법이 적용되니까 그러면 이제 관할이 경합될 수도 있죠. 궁금한 게 그럼 네. 만약에 우주정거장에서 아기를 낳는데 네. 미국 사람인데 미국 거기서 이제 아니고 이게 일본 쪽으로 가서 나와버렸어요. 그럼 그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만약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 땅에서 태어나면은 국적을 주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땅에서 태어나면은 국적을 주게 되어 있는데 네. 아직까지 출생한 사례도 없고. 없고 출생 부분에 대해서는 그 협정의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범죄에 대해서만 일단 그러면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결혼을 했는데 네. 이제 한 20년 뒤에 우주 여행을 하는데 국제 우주정거에 놀러 갔어요. 네. 근데 이제 급하게 가다가 아이가 너무 배가 아파서 제가 아니라 이제 제 네네네. 미래에 어떤 분이 계신다면 네. 그 미국 그 모듈에서 아기를 낳아버린 거야. 근데 법령이 없다 하지만 그래도 기존에 그런 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네요. 그거는 협정이거든요. 네. 그 국제 우주 정거장에 같이 그 모듈을 만드는 나라들끼리 그렇게 협정을 한 계약 같은 건 계약으로 그렇게 한 거라서 그런 계약이 없으면 네. 적용이 안 될 수가 있죠. 말씀하시다 보니까 질문이 하나 좀 떠올랐는데 약간의 좀 다른 방향으로 핑계를 대서 네. 그런 법적 논쟁을 아예 회피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사실 너무 머리가 아픈 문제잖아요. 네. 이 아이의 국적을 어디로 할 것이냐부터 네. 그러면 애초에 우주선 안에서는 출생이 벌어지지 않도록
네. 제약을 하는 거죠. 아. 다만 핑계는 임신부의 건강 문제. 음. 우주 여행은 되게 해로운 환경이니까 그런 식으로. 임신부와 뱃속의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네. 우주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금지한다. 그래서 뭐 당장 출생 가능성이 있는 임신부는 태우지 않는다. 이렇게 만약에 규칙이 정해지면 그런 법적 논란을 조금 도망갈 수는 있겠죠. 그렇겠네요. 네. 네. 그 그럼 제가 할 일이 없어지는데요? 거기서 연장선으로 제가 또 궁금한 게 네. 이 화성에서 그러면 우리가 결국은 뭐 일론 머스크도 2050년까지 100만 명을 거주하겠다 이게 네. 목표라고 하는데 화성에서 그럼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화성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법적으로 그냥 엄격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국적의 개념으로 갔을 때 화성이 독립국가로 인정이 되어야지 네. 화성인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네. 저는 이렇게 틀에 박힌 생각 안 합니다. 아. 예, 좀 생각을 좀 열어놓고 보면은 우리가 지구인, 화성인, 예를 들어 뭐 안드로메다인 네. 뭐 이렇게 붙인다고 했을 때 지구인이라는 게 지구에서 살고 있는 사람 혹은 지구에서 태어난 사람 이렇게 본다면은 화성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는 사람 이런 느낌으로 봤을 때 지구인에 대응하는 화성인이라는 개념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먼 미래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결국 나중에 충분히 정착이 되고 네. 그쪽이 어느 정도의 뭐 메갈로폴리스의 큰 네. 그런 시설이 들어서고 그러면은 거기서의 법도 생기겠죠? 그렇죠. 저는 어. 그렇게 봐요. 그럼 그건 이제 우주법이 아니고 또 화성법이라고. 그럼요. 아. 네, 그런 시대까지 저는 머릿속에 그리고 있습니다. 야, 이거 너무 재밌네요. 네.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한 게 그러면 이 화성에 태어난 아이는 화성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 플러스로 화성에 태어난 아이는 지구로 왔을 때도 적응할 수 있을지. 실제로 그 우주 공간에서의 출생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면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직은 우리가 뭐 화성만 해도 가려면 7개월이 걸리고요. 뭐 정말 영화처럼 다른 별 성간 여행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진짜 파피용처럼 세대를 거듭해서 여러 번 우주선에서 애를 낳고 해서 아마 가야 할 거예요. 그러면 맞아요. 선발 때는 이미 죽고 난 이후겠지만 이제 그 후손들이 도착지에 가서 뭔가 하겠죠. 근데 이렇게 우주 공간에서 아이를 낳는다고 하면 그 우주 공간의 특수성 때문에 그 태어나는 아이의 신체적인 상황이 지구에서와는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실험을 한 사례가 있는데 네. 생쥐를 가지고 무중력 공간에서 지내게 하고 그다음에 인공적으로 중력을 만들어서 빙글빙글 돌려가지고 돌아서, 네. 그 인공 중력에서 또 살아가게 하고 이런 식으로 생쥐의 그 뼈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해 본 거예요. 네. 해보니까 우주 그냥 무중력 공간에 노출되어 있던 생쥐의 경우에는 정말 골 밀도가 네. 빠르게 구멍이 숭숭 뚫리면서 아이고. 연약해지는 거가 확인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장기간 우주 환경에서 살고 거기에 적응된 채로 아이를 낳게 된다고 하면 아마 중력을 갑자기 만났을 때 걷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뼈가 부러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화성 탐사를 한다고 했을 때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게 만약에 7개월 동안 별다른 대책 없이 무중력 공간에서 몸이 게을러진 상태로 갑자기 화성에 딱 착륙을 하는 거예요. 물론 화성 표면은 지구 표면보다 중력이 약하긴 하지만 어쨌든 중력은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갑자기 중력이 있는 상태에 노출되면 아마 바닥을 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여서 그래서 영화 보시면 항상 그 우주선 타고 있는 주인공들이 맨날 런닝머신 뛰고 맞아, 있는 거예요. 운동하잖아요. 네. 운동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억지로라도 네. 이제 운동을 해야 되는 거고 애초에 우주 공간은 무중력, 무중량 상태이기 때문에 웨이트 운동을 할 수가 없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바벨을 든다거나 하는 운동이 아니라 런닝머신만 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억지로 하중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사진 잘 보시면 보통 우주인들이 허리쯤에 네. 고무밴드를 차고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아주 타이트하게 바닥으로 몸이 짓눌리도록 만들어 둡니다. 그 상태에서 러닝머신을 뛰죠. 갑자기 든 생각인데 그러면 무중력 상태면 우주가 앞으로 우리가 우주 세상에 살아가면은 자손을 과연 낳을 수 있을까? 번식행위를 우리가 하는 이런 이제 성행위라 그러죠. 네. 이게 제가 봤을 때 불가능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아이를 낳고 싶다. 네. 그러면은 체외 수정 우리 지구에서 하는 것처럼 네. 그렇게만 해야 된다. 뭐 이런 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는지.
그 아직 법 단계까지는 얘기가 안 나왔는데 제가 네덜란드에서 공부할 때 네. 이 전공이 법이 아니신 분들의 특강을 들은 적이 네. 있었는데요. 석사 과정에서 사실은 직접 실험을 해보고 싶은데 네.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에서 해보고 싶은데 이게 윤리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많아서, 직접 실험을 못 해보고 아. 있다. 아쉽다. 어. 이런 말씀까지는 하셨고 음. 그러니까 아직 법으로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아직 거기 단계까지는 못 음. 나갔다 한 그게 2017년이었어요. 17년이었구나. 그러니까 이미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 사이에 어떤 논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약간 별들에게 물어봐 혹시 네. 드라마 보셨어요? 거기 보면은 실제로 임신이 되더라고요. 어, 그 드라마에서는. 네. 아. 그래서 신선하다. 아. 혹시 무슨 연구가 있나? 저는 그런 혹시 보셨나요? 저도 드라마는 보진 않았는데 네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실험은 없고 네. 그 예전에 러시아인가에서 네. 그 도마뱀을 아. 가지고 아. 실험을 신기하다. 시도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네. 수컷 도마뱀이랑 네. 그다음에 암컷 도마뱀. 암컷 도마뱀 한 7마리인가? 네. 네. 를 이제 한 우리에 넣어서 네. 이제 얘네가 과연 그 재생산 활동을 제대로 하느냐 네. 이런 거를 테스트하려고 시도했던 적이 있거든요. 네. 당시에는 실험 자체는 별로 성공적이지는 아. 않았는데 근데 문득 논의하시는 거를 듣다 보니까 제 생각엔 최근에 미키 세븐틴이라는 네네. 영화를 네네네. 봤는데 네. 거기 보면 그 초반에 이제 우주선을 이끌고 있는 독재자가 이제부터 우주선 안에서 그 성행위를 금지한다. 아. 뭐 이런 법령 아닌 법령을 네. 공표하거든요. 네. 약간 이제 그 안전을 위해서라도 네. 또 혹시 모를 어떤 생물학적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네. 그런 방식의 제한 조건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주에서는 체외 수정으로 퉁치는 걸로 하고 네. 지금 근시일 내에 화성에 사는 게 목적이잖아요. 네. 이제 화성 같은 경우는 태양으로부터 더 멀리 있다 보니까 지구는 365일이면 돌지만 화성은 687일 정도 걸린다 그래요. 그럼 지구로 치면 1.88년인데 결국 지구의 인간과 화성의 인간이 당연히 네. 교류할 텐데 네. 분명히 너 몇 살이야 임마 이러면은 분명히 화성 입장에서는 불리할 거란 말이죠. 그럼 화성에서 나이는 그러면은 법은 그러면 어떻게 제정해야 되는지. 지금 일단 가고 봐야 되는데요. 일단 네. 아직 달에도 다시 못 가고 있잖아요. 그쵸, 일단 그쵸. 가고 봐야 되는데 저는 시간 개념부터 다시 네.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 달의 시간, 화성의 시간 다 다를 거라 생각하는데. 그거부터 이제 다시 잡아야 되고. 사실 좀 비슷한 논의가 옛날에 천문학계에서 있기도 했는데 좀 재밌는 생각이었어요. 만약에 외계인이 태양계에 왔을 때 우리 지구를 몇 시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이냐. 아. 그러니까 지구의 표준시를 어떻게 우리가 정해야 할 것이냐 이제 이런 논의가 있었던 거죠.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구뿐 아니라 달도 가고 화성도 가고 하게 되면 이제 시차 문제가 더 복잡해질 거예요. 지구에서는 사실 경도에 따라서 시간이 틀어지는 거는 그냥 더하고 빼면 맞아요, 되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화성 혹은 다른 천체의 경우에는 이제 비율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시간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전 오히려 역법이 달라진다라고 아. 이야기를 해야 좀 더 올바른 표현일 것 같은데 단순히 1시간 시계바늘 앞당기고 늦추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해를 세고 월을 세는 그 간격 자체가 달라지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단위 환산의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또 중요한 문제가 예를 들어서 인공위성도 이미 그런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데 지구를 벗어나서 중력이 약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인공위성에서는 시간이 좀 다르게 흘러가요. 네, 아주 미세한 차이긴 하지만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네. 시간이 좀 더 빠르게 흘러가고 느리게 흘러가고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게 아주 장시간 쭉 누적이 되면 마치 우리가 윤년 윤초 조절하듯이 네. 그걸 또 조절할 필요가 생길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그 써왔던 역법이나 시간 체계와는 완전 다른 방식의 시기가 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에 또 뭐 달 표준시 이런 얘기도 들어본 네. 것 같은데 그거는 또 뭔가요? 달 표준. 이제 달이 지구를 중심으로 한 29.5일 주기로 빙글빙글 네. 돌고 있어요. 그리고 달은 자전과 공전 주기가 얼추 비슷해서 네. 우리가 그걸 동주기 자전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래서 달의 표면에 서서 하늘을 보면 한 그 29.5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14.7일 정도 동안은 태양이 지평선 위에 떠 네네. 있고요. 14.7일 동안은 태양이 지평선 아래에 떠 있어요. 음. 그러니까 낮과 밤이 14일 정도가 이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달에서의 시간을 기준으로 새로운 시간 개념을 만들어야 달에서 활동하는 탐사선 또 나중에 아르테미스 미션을 통해 가게 될 우주인들 그런 일과를 관리하기가 용이하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달 표준시에 대한 개념이 논의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플러스로 결국 우리가 이런 그 환경에 정해서 인간이 우주로 이제 나아갈 건데 그러면 이런 노동법 이런 것들도 네. 되게 저는 궁금하거든요. 네. 그러면 우주 노동자도 주 52시간 근무 법적으로 뭐 인정받는지. 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주 40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주 40시간이군요. 네네네. 네. 일단 그리고 제가 이제 근무하고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주 40시간 근무입니다. 좋죠? 너무 좋네요. 네. 하나 네. 에어로스페이스. 네. 일단 항공 업무 종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네. 휴게 시간, 뭐 비행 시간 이런 것들이 이거는 국제 민간 항공 기구에서 요 서로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우리 그 근로자보다 더 엄격하게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북극 항로를 지나갈 때는 우주 방사선인가요, 요거? 네, 방사선 맞아요. 네, 선이라고 방사선에 하는데요. 네. 노출이 될 확률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네. 북극 항로 지나가는 그 횟수도 좀 제한이 되어 있고요. 어. 그 비행 횟수요. 네. 그런 것들이 다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휴게 시간도 더 많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참고로 저희 회사는 8시간 근무에 1시간 무조건 휴식. 네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은 좀 더 많아요. 네. 우주에 나갔을 때는 방사선 맞죠? 네, 방사선. 네, 네. 방사선에 더 많이 노출될 거잖아요. 네네. 훨씬 더 많이. 네. 그러면 더 제한을 하지 않아야 될까 싶고요. 거기에 맞게 근무 시간과 휴게 시간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선행적인 연구도 필요하고 네, 뭐 네. 임상이라든가 이런 네, 것도 네. 필요하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나사에서 그걸 하고 있는 걸로 있구나. 알고 있습니다. 예. 우주인들도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면 네. 좀 반항도 하고 싶고 그럴 수도 있겠죠. 유명한 사례가 하나 있는데 그 1973년에 스카이랩이라는 이제 우주 정거장의 전신에 해당하는 이제 기구가 참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그 스카이랩을 처음 발사할 때 이 상황으로 잠깐 돌아가 보면 이게 1970년대이니까 이제 막 아폴로 미션 성공하고 들떠 있을 때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나사가 어떤 고민을 하냐면 네. 야 우리 아폴로 미션도 성공하긴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뭐 우주인이 달에 가서 한 3일 머물다 온 짧은 미션 아니냐. 좀 더 장시간 사람이 우주에 머무를 수 있는 상주 시설을 만들자라고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의 우주 정거장까지 오게 되는 건데 그렇게 시작이 되었던 게 스카이랩 미션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스카이랩 미션이 시작될 때부터 좀 삐걱거렸어요. 이제 발사 과정에서 좀 심한 난류도 만나고 그다음에 미소 운석도 얻어맞고 하면서 그 탐사선을 덮고 있던 태양열 차단 막 이런 게 좀 벗겨져 날아갔어요. 그리고 일부 또 태양광 패널도 벗겨져 날아가서 이제 당장 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우주인들을 몇 차례 보내게 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네 번째 때 이제 스카이랩 4호 미션이라고 하는 그 네 번째 미션에서 이제 문제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네. 원래 나사가 우주인들한테 약속했던 근무 날짜는 한 50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이제 미션들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구로 귀환하는 날짜가 미뤄진 거예요. 한 80일 정도 근무를 하게 되는 거죠. 마치 막 그런 거 너무 길어요. 게다가 이제 또 너무나 과도한 업무를 계속 강요를 했고 또 그때가 하필이면 크리스마스 연휴가 끼어 있었어요. 너무 그러면 안 싫어요.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주인들도 사람이니까 그쵸. 이제 좀 반항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산타가 우주에는 오지 않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한동안 교신을 끊고 그냥 지구의 명령을 거부했던 사례가 진짜요?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대중 매체에서 뭐 우주인들이 파업을 한 사례다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약간 강조돼서 소개가 되는 측면이 있는데 뭐 다행히 이제 잘 해결은 됐어요. 네. 그래서 어르고 달래고 좀 더 이제 그 일의 강도를 줄이고 해서 잘 해결을 했고 물론 이제 그때 문제를 일으킨 우주인들은 다시 우주에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네, 이제 낙인이 찍혔으니까. 네. 약간 명령 불복종 아닌가요, 그거는? 그쵸,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러시아에서도 네. 이제 그 우주 정거장을 급하게 수리하던 우주인이 너무 스트레스가 많다, 나 좀 작업하기 싫다라고 이제 약간 반항, 불복종을 해서 그 경우에는 징계를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주 정거장에도 말 안 들으면 어디 생각의 방 들어가 있어 이런 건 없죠.
이제 아무래도 네. 우주 환경 자체가 워낙에 그 위험한 환경이니까 가혹한 형벌을 내리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최대한 그럼 어르고 달래는 예. 방향으로 전략을 제일 해야 베스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초에 우주인을 선발할 때부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그냥 말 잘 들을 사람을 선별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방향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MBTI 검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지구배님께서는 우주원주님께서는 네. 완벽한 이제 과학 커뮤니케이터 네, 이제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MBTI가 이제 과학에 이제 상관관계, 인간관계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재미로 할 수 있지만 당황하셨어요, 그래서. 네. 갑자기 다 대답 잘하시다가 MBTI니까 하얘진 것 같은 느낌. 네, 아니 뭔가 그 나사라는 기관과 네. MBTI라는 서로 맞지 않죠. 키워드가 약간 메시와 해장국 뭔가 아, 전혀 상상되지 않는 조합처럼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네.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주 여행 중에 길을 잃거나 낙오된다면 이거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께서 우주 여행하다가 나 길 잃으면 어떡하지? 네. 우주 미해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걱정을 그렇게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국제 우주 조약에서 그런 경우에 무조건 도와주라는 내용이 있어요. 각 국가가 네. 서로 다 도와주라는 내용이 있고 특히 구조협약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건 네. 국제 조약인데 상당수의 나라들이 거의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난에 처한 우주인이 있으면은 도우라고 되어 있어요. 최근에도 그 국제우주정거장인가 어디서 좀 지연돼가지고 스페이스X에서 도와주러 간 적이 있지 않나요? 이제 그 케이스는 조난되었다기보다 네. 그냥 우주 정거장에서 귀환하는 날짜가 좀 지연됐던. 아. 과거 조약들은 보면은 우주 비행사로 많이 한정이 되어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그냥 우주 여행을 상상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민간인들의 여행을. 네. 근데 요즘에 아르테미스 협정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요즘에 이제 새로 이렇게 제정하는 것들은 우주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포괄적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은 우주 여행자들도 포함을 시키는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조난 당하더라도 전 지구적으로 도와줄. 그럼요. 우리 약속이 돼 인류애를 여기서 발휘를 하는 거죠. 예. 네, 근데 마냥 기다릴 수 없으니까 네. 뭔가 효과적으로 길을 찾는 법 이런 것들은 혹시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솔직히 네, 우주에서 조난됐다라고 하면 네, 슬프지만 네. 포기하시는 게 좋죠. 아니 너무 튀잖아요 이거는. 네. 물론 이제 말씀하신 인류의 아주 아름답고 좋은 이야기지만 네, 사실 실제 우주 조난이 벌어진 상황을 생각해 봤을 네. 때 안타깝게도 현실적으로 보면 구조할 수 있는 수단이나 비용이 저는 해결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기술이 많이 발전되고 비용도 절감되고 하면서 우주 여행도 더 안전해지고 있고 훨씬 더 저렴해지고 있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벌어질 텐데 네. 그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한화 같은 여러 민간 기업들도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는 거겠죠. 네네. 그래서 아직은 현실성은 없지만 네. 지구 바깥을 벗어나면 그 누구도 국적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지구에는 국경이 없다라는 그 취지로 우리가 무조건 인류란 이름으로 구조를 해야 한다는 그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그게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좀 더 기술적인 이제 뒷받침이 되어야겠죠. 여기에 연장선으로 현재 또 국제적으로 제정된 우주법과 또 우리나라가 제정했거나 또는 진행 중인 관련 법안이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일단은 지금 국제 우주 조약이 5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주 조약 그리고 뭐 책임 협약, 구조 그리고 등록 협약 요거는 우주 물체에 특히 인공위성을 등록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달 조약이 있어요. 이렇게 요거는 이 조약에 해당하고요. 요거 네네. 말고도 이제 우리가 조약은 아니지만 다자간 협정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아르테미스 협정이 있고 또 중국이랑 러시아가 같이 한 그 프로젝트도 있어요. 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던 2005년 우주개발진흥법이 있고요. 네. 2007년 우주손해배상 관련된 법이 있고요. 네. 이런 거 말고도 더 필요한 법들이 사실 너무 많아요. 더 제가 지금 이렇게 만들고 싶은 법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그럼 어떤 법을 제정하고 우주 자원법이요. 자원법. 자원법. 왜냐하면 지금 자원법이 있는 나라가 네. 미국 그리고 일본, 네. 아랍에미릿 그리고
룩셈부르크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자원법이 있으면은 일단 민간 기업들이 네. 그 허가를 받아가지고 뭐 달이든 어디든 가서 채취를 해가지고 이렇게 자원을 갖고 와서 뭐 연구도 하고 괜찮은지도 보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일단 법이 없으면은 민간 기업이 활성화가 되기가 좀 맞아요.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것들을 지금 현재로서는 수익성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활발하게 이렇게 좀 진행되는 그런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근데 싶어요. 뭐 어쨌든 이 시작점은 돈이 되나 안 되나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관심이 가장 크니까 네. 이런 자원법에 대해서 먼저 제정하면 좋겠다. 저도 개인적으로 제정이 되었으면 하는 법이 하나 있습니다. 음. 우주 조망권과 관련된 아. 법안이 저는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아까 스타링크 얘기도 한창 했지만 이미 천문학계에서는 스타링크가 관측을 방해하는 장애물로서 되게 많은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막 지름 10m급에 해당하는 대형 망원경으로 아주 먼 거리의 별과 은하를 관측을 하려고 하는데 네. 또 그러려면 장시간 동안 망원경 렌즈 뚜껑을 열어놓고 하늘과 함께 쭉 추적을 하면서 관측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사이에 수백 수천 대의 인공위성이 그 시야 앞을 가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나중에 사진을 딱 보면 엄청나게 많은 인공위성이 궤적에 쫙 그려져 있는 거죠. 그럼 데이터로서 이제 가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우주 조망권의 문제도 전 좀 중요할 것 너무 좋다, 같고요. 그거. 네. 실제로 요즘 천문학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슈인데 네. 이제 천문학자들이 사용하는 망원경 성능이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 반대로 각국이 숨겨놓았던 스파이 위성들이 관측 이미지에 의도치 않게 찍히는 경우가 있어요. 원래 우리 찍고 있었던 거네요. 네, 그러니까 스파이 위성들이 다 여러 나라가 운용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우주는 뻥 뚫려 있으니까 그쵸. 좋은 망원경만 있으면 스파이 위성도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는 변화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아마 내년쯤부터 본격적인 관측을 앞두고 있는 네. 그 칠레의 지름 8m짜리 베라 루빈 망원경이라고 있어요. 네. 이 망원경이 엄청나게 많은 관측을 하거든요. 네. 하룻밤 찍으면 20테라바이트 데이터를 얻습니다. 와. 와.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얻는데 네. 보통 천문 관측 데이터는 모두에게 열려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는 보안 사항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내부 관계자들만 관측 데이터를 볼 수 있고 그거에서 가공된 데이터들만 나중에 일반 연구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제약이 생기고 있어요. 베라 루빈 망원경에서 근무하는 천문학자랑 친해져야 더 좋은 데이터를 빨리빨리 얻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되고 있는 거죠. 참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그 주도권 다툼도 있고 그쵸. 이 조망권도 단순히 그냥 그 사람이 사는 조망권 침해가 아니고 우주 조망권 시대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이렇게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두 분께서 들려주셨는데 오늘 또 우주 쓰레기 보상부터 뭐 달을 구매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주인 적정 노동 시간 뭐 또 이제 자원 소유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우주법을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너무 풍요로웠고 저는 그 한 이탈리아 영화 감독이 했던 말을 좀 먼저 해보고 싶은데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라는 좀 유명한 영화 감독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했던 말 중에 과학자들은 이미 달에 왔지만 우리는 여전히 호메로스의 윤리에서 살아간다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과학은 계속 발전되고 기술은 앞서 나가고 있지만 우리의 윤리, 법, 체계, 이런 인간 사회의 문화 이런 것들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런 법을 연구하시고 또 특히 우주법을 연구하시는 분들의 활약이 있을 테니까 네.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도 아서 클라크의 윤리, 할세건의 윤리를 살아가는 세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주제마다 제 생각에 논문 한 편씩을 다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흥미로운 주제였는데 네. 이제 제가 법을 또 적용하고 이렇게 실무를 다루는 입장에서 네. 앞으로 또 이 세계가 어떻게 펼쳐질지 너무 지금 설레고 있거든요. 이 방송을 시청하신 여러분들께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면 정말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롭고 재미있는 주제들로 돌아오겠습니다. 톡톡! 오늘 스스톡 준비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흥미로우셨나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